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제가 감동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글은 불교적 용어로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깊고 둥글고 웅숭합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왔기에 30도 안 된 나이에 이리 깊고 둥글고 웅숭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녀의 모든 시집과 산문집, 소설책 등을 제 서재, 책꽂이 중요한 자리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비에서 출간한 김선우 산문집 물밑에 달이 열릴 때에 수록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물밑에 달이 열리는 걸 보러 강릉 난설원 생가로 떠나봅니다. 위험한, 아름다운, 하계로 유배온 여자의 노래. 난설원 생가에서 저물녘 초당 솔숲에 듭니다. 이곳은 작은 반도의 동쪽이니 짜그랑거리던 한낮의 햇살, 그 순금의 고독은 이 시간에 이르러 좀 더 유연해지고 의젓해져서 이별의 중심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그라드는 모닥불의 숯인걸처럼 빛과 열기를 속으로 받아 안으며 대지의 살갗에 또 하루의 문신이 새겨지고 아득한 갑골 문자를 더듬으며 달이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간. 이 솔숲은 저물녘부터 해뜨기 직전까지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솔숲이 그 한쪽 숲에 고즈넉하게 허락한 저 고집스러운 고택도 함께. 내가 저 고택을 처음 만난 것은 막 10살이 된 무렵, 초등학교 4학년인가 하던 늦봄의 소풍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봄, 가을 소풍 중 한 번은 초당 솔숲으로 가곤 했지요. 김밥 도시락과 삶은 달걀 2알과 환타로 요약되던 초등학교 시절의 소풍 가방은 가방 속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출행이었는지, 소풍날과 운동회 때에나 맛볼 수 있었던 환타병 속의 오렌지빛 음료는 마셔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빛깔이 고왔고, 가방 한켠에 가루약첩처럼 단정하게 접힌 삼각형 흰 종이 안에서 반짝하고 빛나던 흰 소금 알갱이들. 나는 무엇보다 그 단정하게 접힌 삼각형 흰 종이가 좋았고, 그것이 마치 어머니가 내 존재에 내리는 축복인 양 친구들 앞에서 소중하게 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흰 삼각형 소금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소풍 전날 우리 가족의 저녁 밥상은 둘러 엎어졌으며 소풍날의 새벽잠을 설치던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지요. 그날따라 소금 없이 먹는 삶은 달걀은 얼마나 목이 메던지, 급하게 따 마신 환타는 또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사소해 보이는 어떤 사건에서 출발하여 극도로 비가 맺힌 나는 솔숲을 혼자 거닐다가 우연히 저 고택의 이끼 낀 담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 이를테면 비밀의 화원을 남몰래 들어서는 두려움과 호기심과 환희를 유발했으며, 그렇게 나는 당신의 첫 자취와 대면하게 된 셈이지요. 돌담을 끼고 돌다 대문을 들어서 안채를 지나 또 다른 작은 문을 통과해 뒷곁에 이르기까지 10살배기 아이에게 그 집은 출구와 입구가 분간되지 않는 이상한 정원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 나선형으로 한 바퀴 돌았다 싶은 곳에
작은 정원을 지닌 사랑채가 마치 비밀의 정원 속에 든 가장 이역한 비밀의 하원처럼 돌연 눈앞에 나타났지요. 아,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던 아담한 사랑채 마당에 찬란히 흔들리고 있던 백일홍 꽃그늘, 단단하게 다져진 흙마당에는 군데군데 푸릇한 이끼가 돋아 오래된 청동 거울의 표면처럼 비밀스러웠으며 그 비밀 위에 차마 비밀로 덮어둘 수 없어 나무 한 그루로 자라나고만 어떤 아우성이 그토록 붉게, 그토록 처연하게 푸른 하늘을 만지며 불띠붉은 꽃자국을 내고 있었습니다. 백일홍 꽃 그늘 아래 나는 오래도록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 연한 빛깔을 띤 매끄러운 나무 껍질 여기저기에 손바닥을 대보고 간질밥을 먹이면서 한참을 놀았지요. 이상하게도 백일홍 나무는 줄기의 어떤 부분에 손을 대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꽃가지가 흔들리곤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을 간지리면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꽃가지가 까르르 흔들리기도 하고요. 후에 어떤 선임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손을 대면 반응하는 신경초처럼 백일홍 나무도 반응하는 신경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나무들에게 신경이 있다고 믿는 편이었으니 놀라울 것도 없지요. 개중 백일홍은 특히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편인 듯합니다. 흔들리는 가지의 어느 붉은 꽃 타래 속에서 나는 얼핏 엄마의 터진 입술을 본 것도 같고 먼 하늘을 감감히 덮어오는 붉고 흰 새들의 기치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랑마루의 매끈매끈하게 손때가 탄 나무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깜빡 잠이 들었지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느낌의 낮잠. 많은 이들은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고통스럽던 기억의 편린으로부터 자기 생의 8화를 이미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추억은 유소년기를 거치면서 흔히 가장 왕성한 에너지로 자신의 무엇이기에 각인되곤 하지요. 의식학은 그렇지 않건 간에 한 인간의 가장 내밀한 지향 혹은 내밀한 거부의 근원에는 이 추억의 힘이 있다고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고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며 언어로 표현할 방도가 없는 원체험의 세계이지요. 이를테면 내가 종종 바다를 그리워하여 병을 앓게 되는 것은 내 유년의 어느 날 바로 그 순간의 기억이 나를 이루는 진료들을 건네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간질이며 아주 오래된 어쩌면 이미 사라진 부족의 방언을 중얼거리며 내 존재의 근원을 찔러오는 그리움. 저 고택 사랑마루에서의 낮잠과 백일홍과의 만남이라는 바로 그 순간은 기우뚱거리며 걸어온 30해의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 혹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낯별의 세계이며 난파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들에서 나를 지탱해온 권원의 닻이 되어주곤 합니다. 공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을 향해 가는 내게 짐지워진 삶이 궁극적으로 공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을 완성해내기 위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삶의 역설을 견인해낼 수 있는 권원의 힘. 세상에 태어나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축복이 어린 날의 그 체험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나는 낮잠에서 문득 깨어났습니다. 흙마당이 풍기는 아득한 냄새와 담장 건너 솔숲으로부터 불어오는 솔바람 냄새, 미열처럼 떠도는 희미한 꽃내음,
해는 이미 한 뼘 반쯤이나 기울어 있었습니다. 두고 온 동무들과 소풍날이라는 생각이 돌연 떠오르면서 나는 갑자기 다급해졌고 서둘러 비밀의 정원을 벗어났지요. 어떤 완벽한 현실, 꿈으로부터 돌연 추방되었다는 박탈감을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 완벽한 낮잠 이후 내가 장주의 꿈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스크린에는 이런 영상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꿈인, 그러면서 생시인, 어떤 완벽한 낮잠에서 돌연 깨어난 장주. 낮잠에 든 동안의 방심함으로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채 고치지도 못하고 눈은 반쯤 간신히 뜨고서 평상을 박차고 일어나 맨발로 몹시도 어리둥절하게 마당으로 내려선 장주가 외치는 말. 저 나비 잡아라. 저 나비 잡아라. 저 나비 잡아라. 저 요요한 고택. 400여 년 전 당신이 일찍 죽을 운명을 지니고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던진 저 집과 내가 첫 인연을 맺은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강릉 초당마을 난설헌 허초이의 생각. 솔숲 언저리에 맞춤하게 자리 잡은 저 단정한 미엄자 고택은 당시의 양반 집들이 흔히 그러했을 등등한 기세가 없습니다. 솔숲이 허락하여 내어준 자리에 숲과 하늘을 공경하기 위해 지어진 사당처럼 아담한 미엄자의 담장은 하늘을 향하여는 열려 있으나 인간에 대하여는 완고하게 닫혀 있는 듯도 보입니다. 그 10살 이후 내성적이고 소심하여 도대체 무엇인가 꼭 되어야겠다는 소년기의 열망도 내 것으로 품지 못하고 머리가 커가던 세월 동안 저 고택을 참 많이도 드나들었습니다. 내가 살던 교동집에서 초당마을까지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꽤 걸어야 했던 만만치 않은 거리였지만 저 고택은 내게 쉼터가 되어주고 엄밀한 기도처가 되어주곤 했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청소년기의 특유의 감수성이 나를 배회하게 할 때마다 내가 찾곤 했던 곳은 사천, 사근진, 경포, 강문, 안목, 안인진, 정동진 등으로 이어지는 동해 바다였으며 그런 오후에는 대개 저 고택에서 할 일 없이 소일하며 간간히 찾아들던 낮잠으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 날들의 엄화 속에는 흔히 부엌에서 혼자 우는 엄마가 있었으며 결국은 다시 풀게 될 짐을 꾸리고 있는 엄마가 있었고 항구에서 고기를 받아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며 끝끝내 차장에게 내 버스값을 물지 않던 엄마가 있었고 그 북새통 속에서 울고만 싶었던 내가 있었고 친구들과 길을 가다 함지박을 이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엄마를 외면한 나에 대한 자책이 있었고 남자아이를 낳으려다 뒤늦게 나를 낳아 친구들 엄마에 비해 너무 나이가 든 늙은 엄마를 창피해하던 나의 속죄가 있었고 얼굴도 모르는 큰오빠가 돌연히 죽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상한 피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남동생에게 돌아가는 유별난 사랑에 대한 질투가 있었고 피해의식이 있었고 내가 저 고택의 사랑채로 들어서는 능소와 담장 아래서 뒷곁 장독대 밑에서 말라버린 우물 옆에서 측간 옆의 고목에 치렁치렁 들이운 늙은 덩굴 식물 밑에서 담장 밖 왕벚나무와 담장한 백일홍 꽃그늘 아래서 중얼거리던 여러 겹의 아픔들이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또한 내 비밀의 화원에서 태어났다는 한 여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한 여자가 있었느니 제 이름을 가지지 못한 조선의 여자들 속에서
이름과 자와 호까지 가진 여자가 있었느니 타고난 재능 때문에 오히려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있었느니 이반의 기질을 가진 가게 안에서의 평등한 지복을 누렸으나 당대의 제도와 관습 속에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있었느니 27의 나이에 요절한 백설과 난향을 사랑한 여자가 있었느니 사랑을 소망하였으나 인간의 세상에서 사랑을 얻지 못한 여자가 있었느니 어머니가 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였던 한 여자가 있었느니 당신을 알아가면서 나는 더러 아프고 연민하고 분노하고 또 더러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이 세월의 배틀 속에서 직조해낸 옷감 한 피를 옷감 속에 촘촘히 서며 있는 어른거리는 무늬들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 무늬들 중 가장 아프고 가장 아름다운 몇 개를 눈짐작으로 골라내고 나는 속삭입니다. 걸어나와 보라고 떠올라와 보라고 시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아름다움의 의지를 발견하려는 자이며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자들이지만 그리하여 또한 유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래합니다. 무늬가 떠오릅니다. 나는 그 무늬의 결들 중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하나를 눈을 감고 만집니다. 구슬꽃은 하늘 그리고 파랑새는 나는데 서왕모는 수레 타고 복례섬으로 가네. 흰 봉황수레에 오색 깃발 휘날리고 붉은 난간에 기대어서 구설풀을 뜯네. 푸른 무지개 치마는 바람에 날리고 구슬고리와 놀이개는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데 흰옷 입은 선녀들 쌍쌍이 검은고를 뜯고 구슬나무 위에는 봄구름이 향그러워라. 동틀 무렵에야 부용각 잔치는 끝나고 푸른 바다의 청동은 흰 학을 탄다네. 보랏빛 퉁소 노랫소리에 무지개가 날리면 이슬 젖은 은하수에는 새벽별이 떨어지네.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시를 불태워 버리라고 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남겨진 당신의 시편들에서 가장 흔히 만나게 되는 판타지의 세계. 당신은 마치 선계의 일상을 살다 온 사는 사람처럼 선계를 재현해 놓고 있으며 그 선계의 일상은 너무 리얼하여 오히려 그 세계가 환임을 증거하는 슬픈 역설을 내비치곤 합니다. 두루뭉술하고 낯익은 현실의 어떤 풍경을 슥 긋고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서 촘촘한 세촉으로 걸여내었을 때 그 낯익은 현실 세계 속에 숨어있는 너무나 낯설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돌연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독히 비현실적이어서 지독한 현실감을 띠게 되는 원더랜드. 그 원더랜드는 그러나 인간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시간. 새벽별이 떨어지고 동이 트고 나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당신의 선계 시편들을 일러 현실의 고통을 견인하기 위한 도피처요 위안처였다고들 합니다. 당신이 거려내는 선계는 유토피아요 이상향인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향이되 나는 그 유토피아가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동경하게 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꿈의 세계가 아니라 실향민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원형의 고향인 유토피아로부터 출발하여 하계로 유배온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무지개 저편을 꿈꾸는 노래라기보다 실향민의 노래, 유민의 노래라고 말이지요. 당신의 고향 유토피아의 기억을 간직한 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차별의 차디찬 납골당 주인들인 인간계에 적응하기엔
당신의 기억의 뿌리가 너무 깊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뿌리,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평등 화음의 세계를 이미 알고 있는 자가 부르는 노래. 당신의 선계에는 혼백과 숨과 교감이 살아있는 우주 만물이 등장합니다. 나는 그 세계를 어머니 땅인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땅을 이루는 무수한 이름들, 꽃, 새, 바람, 무지개, 구름, 나무, 바다, 은하수, 별, 타나토스를 끌어안은 지극한 에로서의 세계인 자연과 우주의 진료들은 엉기고 간지리며 속삭이고 상승하며 하강하면서 환을 이루고 그것은 물질적 환의 세계를 이루어냅니다. 불사의 여선 서왕모가 기린 수레를 타고 축제를 주관하러 복례산으로 갑니다. 그녀의 수레를 끄는 기린은 생명 있는 것은 밟지도 먹지도 않는다는 상스러운 동물이며 봉은 닭의 머리, 뱀의 목, 제비의 턱, 거북의 등,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한 하늘과 땅과 물속의 만물을 한 몸에 표상한 그 모든 것이 합쳐 이루어진 새지요. 그 몸에는 타자화된 진료가 없습니다. 지극한 대자연의 세계, 평등 화음의 세계는 당신의 고향이자 유토피아이며 실향의 탄식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문득 그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신은 존재다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이 문득 이루어진 교감의 세계는 존재의 기억으로부터 연원하는 듯합니다. 여러 겹의 기억을 간직한 존재들, 때로 어떤 겹과 겹 사이의 벌어진 틈새로 아득한 그리움의 파동이 생겨나는 순간이 불현듯 닥칠 때가 있지요. 이미 알고 있음이 분명한데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리움, 그 틈새는 그 어떤 맛과 향기와 촉감이 육체의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자들이 망각한 육체의 문자를 찾아 나서는 세계이며 그리하여 아득한 그리움을 동반하는 세계인 듯합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수백억 개의 세포들이 우주 거품처럼 심연의 질서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듯이 또한 동일한 그 육체 속에 심연의 호흡을 삼키는 블랙홀들이 존재하고 있듯이 그리하여 생은 영원한 신비이지만 그 신비는 지금 잊고 있는 것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발원된 형태라는 생각을 나는 또 문득 하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7, 8세에 광화문 옥루전 상량문을 지었다는 뭐 그러그러한 기인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느 날 내게 저 고택에서의 완벽한 낮잠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근원적인 그리움을 파생시키듯이 당신에게 있었을 어떤 체험이 당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그 세계가 당신의 성계일 것이라는, 당신은 왜 하필 조선에서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났는가를 탄식하였지만 이 판타지의 세계는 당신이 여자이기에 능히 깨달을 수 있었던, 기억할 수 있었던 세계라고 나는 또 생각하곤 합니다. 무릇 자연과 영성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은 가장 본래적 의미에서 여성입니다. 인간의 태아를 이루는 수정란이 어류의 수정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듯이 수정란의 발육이 진행되는 최초의 상태가 모든 암수를 통틀어 암컷으로부터 출발하듯이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가 놓여있는 이 생명계를 주관하고 유지해가는 것은 여자의, 어머니의 힘입니다. 어미의 태 안에 든 또 하나의 어미이자 그 어미의 어미들. 여자의 양육은 모든 생명을 꽃피우고 주관하는 대지의 기억에 근본적으로 가까우며 가장 본래적인 기억들이 겹겹의 지청을 이루며 소용돌이 치는 곳입니다.
하여 자기 속의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남성의 언어는 흔히 표면 장력에 떠밀리며 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힘을 구가하게 되곤 하지요. 남성의 언어가 획득한 힘은 어머니의 힘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흔히 파괴적이고 배타적이며 경쟁적이고 연민을 모르는 문법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남성적 질서는 적군의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할 수 있지만 여성적 질서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땅의 기억을 간직한 여성의 질서는 적군이라고 하여 앳된 소년병의 가슴에 총탄을 쑤셔박는 야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는 조국이 없습니다. 여성의 조국은 이 별이며 이 별이 속하여진 우주일 뿐, 야망과 폭력 위에 세워진 남성적 질서로서의 국가와 민족 개념을 넘어서고 가로지르며 여성의 말은 근원적인 대지의 힘으로 귀환합니다. 아마도 내가 아니마의 세계를 결여한 위대한 예술가를 본 적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며, 남녀를 불문하고 좋은 예술가들에게서 궁극적으로 선한 위대한 여성성을 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화음의 판타지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은 400여 년 전 아직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오만이 그 오만의 도구를 극대화하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사람, 그리하여 당신의 성계 속에는 인성을 빌린 선녀들이 등장하지만 그이들이 보여주는 인성은 사랑의 염과 순진 무구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나는 나의 선녀들에게 인성을 부여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오만은 이미 극에 달하였고, 인간을 먹이고 입혀온 어머니는 신성한 곳까지 파헤쳐지고 절개되었으며, 이 야만의 질주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야만의 질주는 인간 스스로의 자각과 성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인간의 오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어머니들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 때 마침내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별의 인간들은 스스로를 피란시킬 수 있는 한 점 대지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문명과 개발이라는 폭력 아래 생존의 근거인 이 별 전체를 잃어가는 실향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또 다른 노래에 귀 기울입니다. 밤늦도록 쉬지 않고 배를 짜노라니 배틀 소리는 삐걱삐걱 차갑게 울리네. 배틀에는 배가 한 필 짜여졌지만 네 집 아씨 시집 갈 때 혼수하려나. 손에다 가위 잡고 옷감 잘라내려면 밤도 추워 열 손가락 곱아온다네. 남들 위에 시집갈 옷 짜고 있지만 해마다 나는 홀로 잠을 잔다오. 추운 겨울밤을 지새우며 배를 짜고 있는 가난한 처녀의 탄식. 당신은 비록 둘째 부인의 소생이기는 하였으나 명문 허엽의 자식으로 빈곤한 생활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허엽과 배다른 오빠 성, 친오빠 붕, 동생 균과 함께 시문을 논하며 지복한 성장기를 보낸 사람. 시댁 역시 명문 대가로 봉건사회의 지배 계급에 속해 있던 당신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밤새워 고바드는 손으로 배를 짜고 있는 가난한 처녀의 심경을 노래합니다. 이는 동생 균과 함께 급진적이고 비판적이든 선곡 이다를 스승으로 삼은 바 있는 당신 가게의 가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시가 태어나는 권원 자리를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인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불화하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창조해내는 세계에는
가장 낮은 것 속에 든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가장 거대해 보이는 것 속의 가장 작은 속삭임들과 가장 미천해 보이는 것 속의 위대한 전원이 공존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세상이 추구해야 할 의롭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열망하고 두리번거리고 귀 기울입니다. 아파하고 연민하며 공경하고 분노합니다. 골방과 광장이 공존하며 사랑과 투쟁이 공존하는 시인의 거처에서 당신은 가난한 처녀의 탄식을 아파하며 모순된 사회 제도를 비판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온 하기의 질서란 계급과 계층 간의 끝없는 쟁투와 착취의 역사였으며 다수 민중에 대한 소수 지배 계급의 착취가 가장 폭압적인 형태이거나 세련된 방식으로 그 외연을 바꿔온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나는 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봉건적 왕조 시대나 내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가 여전한 쟁투의 장이라는 것을, 더구나 이 척박한 현대의 자본주의는 내외적인 식민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며 이 별은 끊임없이 강자의 문법에 의해 구획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살벌한 양육각식의 문법 속에서 선진 제국에 의한 제3세계의 가혹한 착취가 소문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국 내 빈익부 부익부 다수 민중에 대한 착취가 민주의 외피를 쓰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계급의 불평등과 인종의 불평등 그리고 성의 불평등은 하계를 지배하는 가장 심각한 불평등 체계이며 이중 삼중으로 타자화되어 있는 연옥의 미로라는 것을, 이 연옥의 미로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적 사고체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가장 이데올로기는 한 국가 안에서의 가장 이데올로기로 국가와 국가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가장 이데올로기로 확대되며 종국에는 이 별에 대하여 가장의 폭압적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지독한 가부장제의 유령들, 이들이 주관하는 카니발에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예외 없이 약자이며 특히나 여성과 아동, 그 중에서도 피억압 계층의 여성과 아동들입니다. 지배계급의 여성보다 피지배계급의 여성이 훨씬 절박한 착취의 현실 속에 있으며 선진 제국의 여성보다 제3세계의 여성과 아동들이 훨씬 더 가혹한 착취 속에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현실 속에서 겨우겨우 존재하는 사람들의 탄식과 이 별의 탄식, 선진 강대국들의 신식민지에 대한 개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의 황폐화와 망가진 자연 조건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기근과 기아,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언제나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계급이 존재합니다. 모든 억압의 기제들은 긴밀하게 내통합니다. 당신은 당시의 명문 대가 교수들이 흔히 그러했듯 안락이 보장된 여자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 당신의 여러 시편에서 보여지는 봉건 제도의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과 불합리한 신분 제도와 제도적 특혜, 그 자신 여성으로서 받아야 했던 봉건적 남존 여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분노와 비판은 억압과 지배를 거부하는 본래적 기억, 지극히 여성적인 힘의 평등 화음의 세계를 꿈꾸는 참된 시인의 권한자리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속삭이는 사랑과 관능의 노래를 들으러 갑니다. 성계와 하계의 틈새에서 그 틈새의 원심력을 지탱해가며 흔들리는 푸른 잎사귀들, 붉고 흰 꽃으로 번거러지는 환한 몸의 세계로. 가을의 호수는 맑고도 넓어 푸른 물은 구슬처럼 빛나는데
연꽃으로 둘린 깊숙한 곳에다 목난 배를 메어 두었네. 님을 만나 물 건너로 연밥 따서 던지고는 행여나 누가 보았을까봐 한낮을 혼자서 부끄러웠네. 정중동이라 하였습니까? 고여있는 듯 보이는 맑은 호수 속에서 물살은 끊임없이 몸을 뒤척입니다. 하늘이 흘러가고 구름이 흘러가는 호수 속으로 한 여자가 흘러듭니다. 목련으로 엮은 배를 호수 깊숙이 메어두고 그녀는 이윽히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정한 것입니까? 고요한 듯 보이나 뒤척이는 마음이, 앉은 듯이 보이나 달려가는 마음이 기다림이겠지요. 건너편 물가에 님이 보입니다. 연꽃 향과 물내음이 어우러진 물가에서 서비운한 향기를 온몸으로 들이마시며 님을 기다리던 그녀의 체액이 맑아집니다. 맑아져서 드디어 흐르는 체액, 흐르는 물살. 여자는 배를 저어 님에게 갑니다. 님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흐르는 사랑의 시간. 여자가 들이마신 연꽃의 향기는 꽃의 영혼 쪽입니까? 꽃의 몸 쪽입니까? 지극한 사랑을 향해 있을 때 영혼은 몸과 함께 흐르며 몸 또한 영혼과 함께 흐릅니다. 미열이 감도는 이토록 환한 관능의 세계. 당신은 눅을 치듯 슬쩍 말합니다. 행여나 누가 봤을까봐 홀로 부끄러웠다고. 이 부끄러움은 자기 몸의 말을 알아채기 시작한 몸의 말에 응답할 채비가 끝나니가 은연중 들려주는 가장 내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타자의 시선에 대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축제에 즐거이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자신의 몸이 행한 비밀스러운 즐거움 앞에서 은근히 얼굴이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이며 자꾸만 미소가 떠오르는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아는 몸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관능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 단지 육체의 쾌만을 위해 다른 몸과 만날 때에는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육체의 행위에서 우리가 흔히 헛헛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듯이 삶의 본능으로서의 관능의 에너지는 이렇듯 육체의 만남이 끝난 뒤에도 한나절을 그 여운 속에서 나와 님의 몸과 마음과 말을 어루만집니다. 서로에게 스며든 몸의 향기를 이윽히 눈 감고 듣습니다. 초당 솔습에 듭니다. 오늘은 저 고택에는 들지 않고 담장을 따라 걷기만 하기로 합니다. 가까운 바다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솔향을 머금고 어떻게 담장을 쓰다듬어 가는지, 어떤 비나리를 속삭여주고 가는지 그저 지켜보기로 합니다. 당신의 의지와 끝없이 불화하는 하계의 질서에 순응할 수 없었던 당신은 죽기 한 해 전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무지갯빛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연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은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여라. 그리고 당신은 27살의 어느 날 홀연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쓸쓸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계에서의 유배를 스스로 종료시키고자 한 당신의 의지가 당신을 거두었을 것이므로 이 솔숲에서는 모든 계절이 사라지고 하오의 시간부터 저물녘을 지나 동트기 직전의 시간만 남습니다. 하루분의 짜투리 태양빛을 머금고 숲이 온통 일렁이는 이 시간은 생명 입은 것들이 그 생명의 미약한 박동만으로도 지극히 귀하여지는 시간. 이때의 빛은 나무의 근육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수관과 체관의 엄밀한 교합을 도우며 뿌리를 타고
아래로 스며듭니다. 상승하며 폭발하는 빛이 아니라 하강하며 오르만지는 그 빛의 길을 따라 나는 당신의 유배지였던 하계를 지나 더 깊은 하계로 접어듭니다. 그곳에서 부용봉을 거닐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나는 징후를 기다립니다. 어스름이 깊어지고 달이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금 내음을 품은 밤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어둠 속에 불띠불건 자국을 내며 흔들리는 백일홍 꽃나무. 나는 그 아래 흩어진 나무 가지들을 줍습니다. 흩어진 당신의 뼈를 줍습니다.